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유튜브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시죠? 우리 86번가의 정광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주 종횡무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인 되셨어요, 네네. 요즘에. 네, 저도 요즘에 방송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2년도 최고의 그 어떤 전망을 내놓으셨고, 이제 23년도에는 유튜브 공식 그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증시각도기가 뽑은 2023년 한국 최고의 유튜브 이코노미스트 정광호.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거시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상황에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저는 FOMC 회의 날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회의 날 당일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막 플러스 마이너스 2, 3%씩 변동성이 컸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목은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매체에서 이걸 생중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가보면 정말 몇만 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있을 정도로 엄청 보고는 있는데, 막상 근데 그 당일날에 변동성,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전후로의 변동성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 자체가 지금 뭐 매크로 쪽에서 제일 끝판왕에 있는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가격 반응 자체가 그렇게 이제 변동성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결국에는 이게 진짜 우리가 침체로 가는 거냐, 기업 실적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쪽으로 명확하게 이제 시선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미국 시장을 보면 연준의 입장과 주식 시장은 옆에서 좀 관찰하고 있는 것 같고, 채권 시장 입장이 쫙 상반됩니다. 그 패드워치에 봐도 패드워치가 아주 혼란스러운데, 이번 6월달 패드워치는 갑자기 그 동기월에 거의 한 90%였다가 갑자기 한 80%로 줄고, 금리 인상 생각을 조금 20% 정도까지 올리고, 근데 그 연말께 보면은 한 서너 번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개판이에요. 그렇죠. 지금 채권시장 개판인데 네. 채권 시장과 지금 연준이 마치 싸우고 있는 것처럼 경기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준 대표주자 블러드는 웃기지 마라, 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펀드를 운영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제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이게 결정 내리기가 네.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나마도 주식 매니저들이 지금 채권 매니저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은 것이다. 그렇지, 훨씬 낫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워낙에나 이게 연말이 어떻게 될까. 당장 다음 회의에서도 지금 의견이 완전히 일치가 안 되고 막 이런 아주 이런 대혼동의 시간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지난 5월 FOMC 회의 때 썼었던 표현들이 동결을 아주 강하게 암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데이터가 결국에는 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데이터에서 뭔가 특이점이 향후 발표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예상한 정도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난 5월 회의가 마지막 인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는 그 성명서의 표현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근데 그 바뀐 표현의 양태 자체가 과거 2006년도에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 인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인상이 그 중반에 6월이었었거든요, 2006년. 그 직전 회의하고 6월 회의하고의 그 표현의 차이를 보게 되면 거의 이번에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네.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동결에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고요. 실제로 그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 회고록을 보아도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투로 이제 회고록에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 지금 파월 의장도 그런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이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이고,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요, 2006년도에도 그와 같은 표현들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확인을 제가 해본 건 아니고 그 티밀하우스 기자가 자기가 이제 트위터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6월 그 성명서를 보고 나서 시장에서 다음번 회의에서 그러면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놓고서 확률을 6분의 5의 확률로 인상으로 베팅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런 정도로 사람들을 어찌 보면 좀 헷갈리게 만드는 표현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여서 지금 회의 당일 날에는 뭐 90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네. 80%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동결 확률이. 네. 그거는 연준의 지금 전략이 아주 연준이 생각했던 전략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 세게 되면서 연준이 정말 쪼다가 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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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는 완전히 채권 시장을 손에 쥐고 흔드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제 채권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채권 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제 주식할 때 그랬거든요. 예전에 잘 모를 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중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이제 인하 기대를 빠르게 가지기에도 조금 그렇고 그건 이제 인플레가 내려가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침체 베팅을 강하게 하기에도 또 뭐 고용시장이나 이런 게 워낙 독특해서 그 가능성을 또 막 엄청 높은 가능성으로 베팅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만약에 이제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러면은 금리는 여기에서 이제 동결 그러고 과거에 평균적으로 뭐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에 첫 금리 인하까지 11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것까지 넣게 되면은 60년대까지 넣게 되면은 뭐 7개월 정도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 중간에 한 9개월 정도로 놓고서 그러면은 내년 현실적으로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의 1분기에 진짜 인하에 대해 가지고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더 나아가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을 붙이자면 최근에 재무부에서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재무부가 채권을 바이백 이제 다시 자기네가 사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재무부판 QE 네. 양적 완화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24년부터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재무부는 사는데 연준은 그 양적 긴축 QT를 하고 있는 거는 좀 웃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말 즈음에는 QT를 과연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금액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 QT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같이 발맞춰서 그런 논쟁이 아주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때쯤에 그렇게로 일단 제 기본 시나리오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채권 시장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를 너무 교조적으로 도그마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정말 전 100%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침체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서 워낙에나 그걸 예견하는 데 확률이 높았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과거에 그게 이제 비껴갔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연준이 좀 비전통적인 방법을 썼었을 때에는 그게 비껴간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특히나 연준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더더욱이나 강화를 많이 시켜놔가지고서 사실 지금을 놓고서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과거 기준으로 보면 뭐 QE나 이런 것들 다 없고 포드 가이던스 없고 기준금리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가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냐, 긴축을 어디까지 했느냐라는 것도 사실 지금 알기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연준의 정책이 좀 많이 과거 대비 달라지면서 흐려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플레가 또 높게 나왔을 때에는 그러면은 지금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정말로 경기 우려로만 내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대비해 가지고서 인플레는 좀 한 단계 떨어질 걸로 봐서 내려간 부분이냐.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떨어질 걸로 봐서 내려간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경기랑은 무관하거든요. 그럼 역전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그건 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라는 것도 있어서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까? 라는 대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자신 있게 네. 이게 이런 거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포인트인데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이쯤 되면 장단기 금리가 1년이 넘었으니 이제 경기가 이제 하강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그래서 이게 비전통적인 즉 양적 완화적 상황들이 기존의 경기 해석이 틀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권 주요 은행들 특별히 대형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들어보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무리 돼도 예금 금리가 0점 몇 프로 이 정도 수준이면 대출 태도를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겠구나. 대형 은행 기준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출 금리는 콜 금리보다 높게 받고 그럼 자기네 예금 금리는 0점 몇 프로 주고 하등의 대출을 줄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근데 미국 은행들의 이제 셈법도 좀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원래 같으면은 아주 낮은 금리에서도 사람들이 예금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슬슬 MMF 쪽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막 이동하는 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을 해줌에 있어 가지고서는 최근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이게 잠재적으로 잘못 나가면은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다 보니 뭐 조금씩 뭐 대출 태도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네. 뭐 약간씩은 좀 둔화의 조짐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뭐 연준 위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에 대해 실제로 좀 걱정하는 멘트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씩 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그 보수적인 그래서 대출 쪽에 혹시 이거 잘못하면 신용 경색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은 최소한 2분기 내내는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자체에 대한 진단이 지금 채권 시장 완전히 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드는데 왜냐면 오늘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가 얘기를 하는 게 경제가 질서 있게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경제는 확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은행들이 신용 기준을 강화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채권 시장은 장단기 금리 역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야 하면서 사실 우리 1분기에 침체 논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고용 나온 거,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 나온 것 등등을 다 감안해 보면 이걸 어떻게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과열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저렇게 많이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 과열에 대해서 경기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더 설명력이 높은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100%의 설명력을 그동안 보였던 거는 실업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고용에 더 금리 역전보다도 그러니까 금리 역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고용 쪽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고용 시장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용 시장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죠. 워낙에나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 조금 둔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과연 급증을 과거처럼 할 것이냐. 실업이 급증해야지 또 침체가 오는데요. 그렇게 했었을 때 막 실업이 그렇게 급증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상황에서 같으면은 원래 같으면 교과서적으로는 침체가 와야 되는데 아주 독특했었던 고용 시장이 침체를 막아버리게 되는 네. 그런 지금은 저는 힘싸움에서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침체에 빠질 위험보다는 침체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체 논란을 하기보다는 과열이냐 과열 아니냐의 논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용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번까지도 실업률이 빠지는 걸 보면서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 맞다면 이건 우리가 완전히 미국 경기 완전히 그동안에 수많은
주식시장 참가자들,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했던 전망들이 완전히 딴 세상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고용 자체가 정말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업률이 떨어진 거를 이제 두고서 뭐 가령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는 실업이 뭐 빅테크나 이런 데에서 그 구조조정 해고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인력들이 곧바로 다른 또 대체 일자리를 빠르게 찾아 나갔다. 그러니까 워낙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 보니까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 더불어 가지고서는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보다는 생계가 좀 팍팍해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 투잡을 뛰어서라도 그렇게 된 파트타임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서 뭔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에 볼 때에는 실업자가 없는 것처럼, 네, 그런 또 뭐 현상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워낙에나 하여튼 일자리는 타이트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둔화되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인력 어차피 부족한데 이거를 자르거나 그럴 게 아니고 고용 공고를 내놓은 것만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뭐 주급이나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생계가 유지는 되거든요. 그러면은 침체로는 안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지금은 밟고 있구나. 뭐 그런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용 시장의 그 열기는 작년이나 이럴 땐 진짜 뜨거웠거든요. 네네. 그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꼭 신경 써야 되게 만드는 대목이 하나 있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인데 이번 부채한도 협상이 11년 정도의 파괴력은 아닐 듯해요. 이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치에 영역을 맞춘다라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 전문가 분들의 그런 거를 보시는 게 더 참고가 되실 듯한데 저 개인적인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 과연 공화당이 정말로 강하게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에 금융위기를 겪고 제로 금리에다가 양적 완화라는 사상 초유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오바마라는 또 아주 이제 그 미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혁명을 뜻하는 새로운 세대로 진입함을 의미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서 그게 이루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화당 내에서도 그다음에 국민들 내에서도 중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비판, 그다음에 이러다가 달러가 무너지지 않을까 위기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2010년도의 선거를 보시면은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하원에서도 특히나 이제 완전히 그 의석수 차이가 완전히 크게 날 정도로 뒤집었고 상원의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화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그 여세를 이어가지고서 저는 그때 당시에 11년대 부채한도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원래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가져오지 않을까 했는데 상원은 여전히 이제 작년 선거 결과 보시면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 거죠. 그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의석수 차이가 안 납니다. 두 당이 10석 차이밖에 안 나는 그 어떻게 보면 박빙으로 민주당이 방어를 잘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공화당이 그나마 하원이라도 이제 차지를 했으니 이번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부채한도 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자라고 해보니까는 차이가 10석 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상 투표를 붙여보니까는 2석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투표를 해보니. 한 명만 추가로 더, 그러니까 배신자가 나온 거죠. 한 명만 더 배신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바이든하고 협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네들끼리도 목소리가 안 맞아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하원을 공화당이 차지를 했는데 그래서 의장은 공화당 몫이 되는데 네. 그 의장을 선출하는 데에 뭐 엄청나게 난항을 겪었다라는 기사가 14번인가 15번 했어요.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상황 자체가 여기가 녹록치가 않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하고 그렇게 세게 붙을 만한 제가 볼 때 체력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그렇게 봐요. 내년이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대선인데 네. 그걸 두고서 부채 한도나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공격할 거리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서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돼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공화당 때문에요. 이런 부담을 지는 거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까지 험한 거를 안 보고 좀 여기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한번 그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그 사자 대담 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했고요. 양당 상원 대표하고 바이든 대통령 만났고 일단 깨졌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10일 날 또 만난대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뭐 2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일단은 그래도 여기에서 뭐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서 뭐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눈에 띄는 대목이 이거였어요.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2주 우리에게는 2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네. 2주만 남은 거 알고 있네. 그럼 되겠네 뭐 이런 생각. 전 사실 그런 거 이제 역으로 읽는 거 좋아하니까 주식쟁이 다 보니까 그렇게 읽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86번가의 정광훈 대표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